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가 행복하고 일상의 활력을 북돋아주는 닥터 브레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란의 촛불이 광화문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법치를 무너뜨린 전 나라 사람들이 분노에 휩쓸렸을 때에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장군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장군들 똥별들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었는데, 샛별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장군들의 뜻을 모르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을 오늘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군. 안녕하십니까. 제가 군에 갔을 때는 좀 늦게 갔는데요. 1974년도 가면은 그때 75년도 그때는 구호가, 저는 뭐 쫄병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면 장군님은 근처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충성하면 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가까이 영광입니다. 예. 군대 생활할 때에 아주 상관들 그 사랑받는 병사 생활을 하셨겠는데요. 지금 예.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찬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뭐 도끼만행 사건이 났던가요. 도끼 만행 사건. 예. 그때 제가 이제 구공수부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구호가 또 바뀌었어요. 뭐냐? 예. 반결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예. 이거를 그냥 인사할 때마다 했어요. 그때 생활하실 때만 해도 예. 그게 군대다운 군대였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보면 군대가 안보 역량이 가져야 될 반드시 필수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보복할 줄 모르는 군사력은 군사력이 아니다. 예. 그 영어로 retaliation 크지요. 보복할 줄 모르는. 그때 도끼 만행 사건은 그게 유일하게 한미 합동해가지고 북한한테 보복을 해서 김일성이가 백기 들은 사건입니다. 예, 그때요. 예.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공수부대 있었잖아요. 예. 그 도끼만행 사건 났던 그 지역이 특수부대는 예. 담당 특수부대가 있는데 우리 구공수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여단장님이 노태우 여단장님이신데 예. 데프콘 2 예. 완전히 실당 장착을 해가지고 선발대에 가서 박살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미 연합군에서 노태우 와 네. 멋있다. 예. 근데 그때는 그 지휘 계통을 좀 무시하고 그때 막 박살낸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그런데 상당히 한쪽에서는 노태우 문제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사에서는 넘버원, 고구수 넘버원. 예.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예. 그 데프콘 2 예. 전쟁 선발대 상황을 제가 좀 경험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충성심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데프콘 2니 그때 상황을 이렇게 평생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다 군대 일에 생활을 했던 거는 제대할 때 반납해 버리고 뭐 조국이 어떤지 안보 역량이 어떤지 모르고 지내는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근데 데프콘 2 딱 되면은요 선발대 가잖아요. 예. 가는데 이제 점실탄까지 다 주니까 예. 자체 내부반에서도요 예. 겁을 먹은 아이들은 예. 이게 막 혼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그런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뭐 세월호가 터지고 또 촛불이 막 광화문을 뒤집었을 때 제가 밤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 이거는 완전 폭도들이에요. 폭도들. 흉측했지요. 흉측할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모가지를 매가 끌고 다니고.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림이 아니고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예. 인간 생지옥이라 그러죠. 공산권 그림입니다. 그게.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저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뇌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열심히 뇌 연구하고 있는데 한 번은 광화문 가니까 저희 후배가 예. 선배님 큰일 났다고, 광화문 이 좌빨들이 나라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다고. 옳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빨 그러니까 어이 뭐 그렇게 험악한 말을 쓰느냐. 근데 그 친구가 작곡가를 하는데 아이 선배님 그렇게 아니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미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광화문이 그렇게 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면 뭐 수습이 돼야 되는데 예. 아니야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면은 1km도 안 되는데 서울구치소가 있잖아요. 예. 순식간에 여기 와서 이거 뭐 정의도 없고 법치도 없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 이 도무지 상식이 안 맞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냐? 예.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국방을 담당하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군인의 기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뭐 군인들은 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디 가니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장군들은 다 머릿속에 똥만 들어있냐 이런 상황에서 뭘 우리나라 지금 장군들이 이래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얘기가 똥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이 똥별 장군들 다 뭐 아느냐 하니까 그게 2018년도, 2017년도, 8년도 네. 그 이야기가 제일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와 가지고 1년 반을 이제 이렇게 경과하면서 여지없이 이 공산화로 몰고 갔어요. 소위 종북 정권이다. 무슨 북한에 굴종하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렇게 쭉 돼가는 그것을 보고 그 이제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정치학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political system, 소위 정치 체제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모든 다른 서버 시스템, 그 예하의 시스템들은 그 색깔을 닮아간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체제가 공산화 정치 체제 같으면은 전부가 그 밑에 예하 시스템들이 공산화 색깔로 전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제한군인회라든가 성우회라든가 장군 그런 무슨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부 그 컬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그걸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나와요. 이래가지고 사실 장군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 2천여 명이 있는데 예비역이 된 사람들이 이건데 이제 조국의 위기를 만났거나 전쟁이 있으면은 전쟁터나 위기에 목숨을 바쳐라 하고 사실은 사관학교에서는 4년간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행동을 하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그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 체제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막 그렇게 그 각 단체들이 흘러가고 했던 것이 애석한 건데 그럴 때는 지혜로운 국민들과 지혜로운 이런 참 조직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흘러가면 안 되죠. 뭔가 역사가 잘못될 때는 그걸 제동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 상황이 막 급박스럽게 진행이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 인상이 좋아가지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대통령이 됐고 또 저는 그걸 기억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은 말없이 옆에서 탁 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상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순식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어느 날 북한의 김정은하고 그 뭡니까 그 휴전선, 예. 그 판문점, 예. 그 세계적인 대쇼. 네. 저도 감동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또 광화문에서 김정은이 환영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환영 대회를. 예.
아니 도대체 공산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맨날 때려잡자 김일성하고 배웠는데 예. 그리고 또 김일성 북한은 적화통일을 한다는 거는 그건 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 인상이 좋다 이러는데 인상이라 하는 거는 가족 분포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분포가 실제 내 속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상과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인상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좋던 인상도 생각이 잘못돼가 있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막 인상은 사고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선 뇌과학 전공하시는 대가집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역사를 창출했느냐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인상이 많이 좀 달라졌겠지요. 그다음에 2000 그때 그 판문점 회담하는 게 2018년 4월달 정상회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일 때 저도 눈에 상당해요. 그때 저는 어느 방송국에 가서 이거 해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잡고 그 판문점에서 38선을 넘어왔다가 이제 일하면서 그 후에 이제 도보다리에서 뭐 1시간인가 30분인가 둘이서 밀담을 하고 저게 언젠가 역사 속에 공개될 거다. 그때 이제 바로 공개된 내용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대도 이런 회담을 가졌다 하는 거는 김대중하고 김정일 이제 정상회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는데 자기 동생 김여정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동생 김여정이가 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 만나면 말리마 속도로 밀어 제껴서 빨리 이거 시간 끌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자는 게 공산화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잘못이 나만이 뭘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래 분단 상태가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을 이래 연구하면서 저는 평생 그 안보 북한 연구 이런 게 전공입니다. 이렇게 쭉 볼 때 북한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래 이어지지만은 불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북한의 실체라 하는 거는 변하지를 않아가 있어요. 그 북한의 실체가 변하지 않으면은 100분 정상회담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도 오지도 않는 거고. 북한의 실체라는 것은 네 가지로 저는 늘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킬링 필드. 공산주의 한 나라 치고 안 죽인 나라가 있습니까? 전부가 온 죽이면 사냐에 보통 100만 명, 200만 명씩 죽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명씩 죽이고. 지금 저 뭐 중국이다, 러시아 같은 게 우선은 이렇고 제발 그 지란 역사 공산화 될 때로 보면 사람 많이 죽은 게 뭐 6,500만, 6천만 뭐 이거 사람을 갖다 꼭 벌레처럼 우선 킬링 필드 온 사냐에 시체가 깔려 있는 것이 그래 우리 이우락 씨가 중앙정보부장 할 때에 북한에 올라갈 때 김일성이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야에. 저 이 부장 남조선은 그렇게 정치를 복잡하게 어렵게 하느냐고. 우리한테 맡겨주면은 한 3개월에 깨끗이 청소하고 다 해주겠다고 말이지. 그때 어느 대학 같은 때 막 체류탄 화염병 던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참 정치 복잡하게 한다 이게 깨끗이 죽이 삐르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런 것처럼 첫째는 킬링 필드 두 번째는 스타베이션 빈곤과 기아 그 사람이 나라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걸 제대로 못하면 그 나라라고 안 그래요. 저거는 지금 그렇죠. 먹는 게 문제가 된 것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북한 특성은 기아와 빈곤.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잔혹한 독재 병영 국가예요. 이 지구촌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마 랭킹 1위일 거예요. 잔혹한 독재 병영 국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사는 불량 국가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그 스테이트이라는데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변해야 한반도 평화가 오고 북한이 변해야 대화도 되고 이런 건데 마치 나만이
잘못해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안 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거 큰일 났다. 북한이 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저 이야기가 전부 헛이야기다. 이랬더니 제가 오전 오후 방송을 그 해설을 해주게 되었는데 오전만 하더니 그만 그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만두고 그만하셔도 되겠다고 한숨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그것을 이래 보고 예측이 되죠. 제대로 북한 실체를 이렇게 보고 하면 저기 그게 공산화하기 위한 큰 물꼬를 트는 회담이었어요. 거기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소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라 그런 게 나와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갖다가 전쟁 한번 안 하고 박살내는 이런 게 진행되었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고 수많은 장성들이 있지만은 근데 또 이 우리 국민들은 자기는 잘 안 하면서 남을 갖다가 또 비난도 많이 해요. 기대치는 꼭 군인만 나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 분야에서 자기 진치를 자기가 막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 건강을 하는 내 건강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서도 나라 걱정하면서 안보를 이렇게 하시고 곳곳에서 자기 진치를 지키면 되겠는데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일을 잘 못하면서도 요새 장군들 그다 많아 뭐 하나 장군 새끼들 그다 어디 가노 똥배들 뭐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신경이 많이 써서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번 그 조치를 취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우리 국제 정치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무 중에 언제 가서 그래 공부를 또 하셨어요? 그 이제 군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좋은 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소위 군 위탁 교육이라고.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국가 돈으로 공부했고 그거 졸업하고 공사 졸업하고 났더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또 3년간 가서 서울대학교 그게 군에서 또 다 대준 거고 그걸 끝나고 나서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또 석사 과정을 또 제가 가서 고려대학교도 졸업하시고 석사로 하고 정예과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서 제가 5년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미국 애나바에 있는 것이요. 거기에 가서 국제정치학 석사 박사를 이래 군에서 전부 시켜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학력이 세계적이잖아요. 4서3경 다 독파하시고 배대학당하고 워싱턴하고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대성 장군님은 육사 마치고 또 육사가 아니고 공군사관학교. 육사 근데 제가 몇 분 아는데 공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 또 특이하게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미국 유학하시고 제가 만난 군 장성분들 중에는 학력이 제일 탁월한 것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더 하신 분은 없잖아요. 제보다 공부 또 많이 잘하신 분들도 많고 모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과 김정은 만났을 때에 좋게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심지어는요 그걸 보고 어느 목사님은 그거를 그냥 화평케 하는 자가 뭐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살짝 저 빗나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 그걸 연결을 시킬 정도로 또 한쪽에서는 어느 목사님 화상대회를 하자 그러고 이쪽 갔는데 역시 국제 정치학 박사님이시니까 저것은 문제점을 딱 지적했는데 그게 그 한마디 다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말리마 천리마 무슨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분야에 이게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면 저게 진짜 무슨 평화가 오는 거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과 그 진실된 거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그걸 연구하고 제가 또 군에 있을 때는 군 정보기관에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볼 때 저거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한번 또 기만하고 속이는 극이구나. 왜냐하면 북한이 변해야
이 변화된 남북 관계가 오지 남한이 무슨 남한은요 그동안 정식으로 이래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전 선동에 놀아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 하는데 딱 저는 그 세종연구소에 일해 있으면서 그 좌파 쪽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데리고 있어 봤고 예. 우파 쪽에도 데리고 갔을 때 딱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예. 우파는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적이다. 예. 그리고 형편이 되면 예. 형편이라 그런 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자경화돼 가지고는 어떤 뭐 친북적으로 된다든가 문화가 이래야 될 때 여지없이 공산화 통일을 한락하는 것이 북한의 실체다. 우파는 이렇게 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고 예. 군사력이 꼭 필요하고 북한은 아직 안 변했다 이렇게 보는데 좌파는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겁니다. 예. 가서 만나 보니까 친절하기 그지없고 뭐 김정일이 보니까 아주 예능 감각도 뛰어나고 걔들이 그거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적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래요. 거기서 딱 인식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우리의 저는 이제 적입니까? 내과학적으로 예. 다른 방송에서도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본성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예. 문제는 쌍둥이를 하더라도 예. 본성을 같이 출발해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한 사람은 남쪽에서 살고 한쪽에서 북쪽에서 살면 북쪽에서는 모든 공산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은 자유주의 교육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남과 북의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제 간단해요. 뇌에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할 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증오심을 불태운다든지 분노심을 격동하게 해 가지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걸 무시하고 혁명적으로 뒤집어엎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 이거는 파리 목숨보다도 뭐 더 소중하게 안 여긴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제 킬링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200만 명, 300만 명 70년대에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갔었는데 예. 공산주의 희생자 재단이라는 것이 부시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예. 그 다음 해에 갔는데 그 기념 탑을 세우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예. 그때 이중구 사범이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지금 사진 자료도 다 있는데 공산주의 희생자들이 2억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위키백과 같은 데는 1억 명으로 한다. 1억 명이든 2억 명이든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자만큼 생명을 학살한 예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예. 북한에서는 과거 1945년 이후 거기도 이제 국가는 48년이잖아요. 예. 지난 75년 동안 그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완전히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생명인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오로지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 거기다가 이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예. 당을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내 사랑스러운 누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준 우리 부모님들도 공산주의에 동의 안 하면 동무 인민재판에 가지고 예. 인민재판에 가면은 마음속에는 그래도 도덕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민재판은 와 죽여라 그러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꽉 장악되면은 완전히 살인마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 지구상에 가장 강한 것이 북한이고 두 번째로 거국적으로 강한 것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 사고 속에 결국은 그러한 의식이 회로로 딱 네트워크로 뇌 속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위 친북 좌파들은 안 그렇다는 거야. 저쪽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저 어떻게 보면은 강도 무슨 강간 뭐 이런 게 없고 그야말로 공기로 치면은 무해 오염 안 된 공기처럼 그쪽 사회가 뭐 좋다 인간 삶에 이런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그 뇌가 아마 고장 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3만 5천 명이라는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여기 와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그런데 소위 모든 그 동물들도 자기 그 우리를 갖다가 어지간하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부모 어떻게 보면 형제 친구들 다 두고 사선을 넘어서 넘어오는 과정이 그냥 문 열어놓고 오고 싶은 사람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세상은 이따가는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5천여 명이 지금 이 땅에 와가 있다고요. 문재인 정부나 지난번 그 저 좌파 정부 때 오는 걸 갖다가 워낙 금지로 하고 중국까지 온 것도 도도 보내주고 이래서 그 숫자가 적지 그냥 놔두시면 막 10만 명도 돌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떤 역사고 얼마나 잔혹한 역사였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이 세계사가 이미 증명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때늦게 21세기에 그쪽으로 가자고 부르짖는 저 체제 전복 세력들은 제가 이래 볼 때는 뭐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반짝 그 판문점 쇼가 끝난 이후에 듭니다. 예.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고 이러면서 평창 올림픽이 터지면서 네.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이 신영복을 존경하네. 네. 공산주의자인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관측 네. 신영복을 존경하네. 광복회 어떤 놈은 이거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광화문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예. 그때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군대에 대한 기대는 이미 소멸하는 것 같고 그래도 군의 장성 출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 송장호님께서 뭔가 큰 뜻을 품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큰 뜻이라기보다 저는 국방 안보를 전문한 사람으로서 9.19 2018년에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가지고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우리 국방장관 송영무 저쪽 북한의 국방장관 그 조광철 뭐 이래고 그 뒤에 이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래 서가지고 서명한 건데 평생 안보를 한 그리고 북한의 실체가 뭐이라는 걸 아는 저로서는 이거 대한민국 군대가 이거 망가지는 합의다 이래갖고 타 분야에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런 걸 하라고 제가 국가 돈을 많이 쓰면서 공부도 하고 북한이 뭐이라 그런 걸 아는데 제 양심상 가만히 보고 그냥 겁을 내고 이래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애국이라 그런 게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조직적인 그 어떤 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비역 장성들을 갖다가 좀 움직여 가지고 이런 그 잘못되어 가는 역사를 갖다가 좀 바로잡는데 우리 장성들이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고 2018년 소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 그 존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거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육군도 아니고 공군에 이제 그것도 이제 기라성 같은 그 스타들이 참 많은데 공군에서도 이제 준장이면은 별 하나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보면은 뭐 장군들 중에는 약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쇳벌처럼 이 어두운 대한민국 공산화로 가고 있는 이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장군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가지고 이게
하나의 단체로 결속한다는 거는 감히 누구든지 상상하기 어려운 텐데 그래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뭐 제가 잘나고 무슨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제 모두 마음은 가득한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뭐 끼어야 된다. 누군가 끼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걸 좀 낄 수 있는 제일 공군이었지만은 좋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마지막 그 한 13년을 국군 기무사령부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쭉 있으면서 저는 단순히 책만 보고 북한을 연구하고 이 뭐 체제 전복세를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게 군 정보기관이고 수많은 간첩들을 잡는 기관이에요. 옛날에는 보안사고 지금은 보안사, 기무사인데. 기무사는 잘 모르. 저도 기무사 그러면 잘 전달이 안 돼요. 거기 이제 이름을 바꿔갖고 기무사가 된 건데. 보안사령부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게 간첩은 제일 많이 잡은 기관입니다. 그게 국정원보다도 기무사가 더 많이 잡았어요. 그 이제 나는 그게 어느 잠깐만요. 기무사 그럼 무슨 기획하는 그게 이제 보안사 이름이 윤석열의 사건이라고 그게 나고 나서 이름을 바꾼 게 기무사가 됐어요. 국군 기무사령부. 어쨌든 거기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북한이 무슨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이 우리 사회에 간첩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잡고 그리고 이제 데모하고 그다음 죽창으로 찌르고 옛날 데모 참 잔혹한 게 많았어요. 경찰한테 막 죽창에 내 찌르고 했다고. 그런 게 왜 저런 행위가 나타나느냐 하는 걸 그 군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그 실체를 제가 잘 아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공구이지만은 사령관 되시는 분들을 한 8분을 쭉 모시고 그 육군들을 제가 많이 좀 아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이론도 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종연구소에 있으면서 사실 방송이라든가 강의 같은 걸 많이 다녀서 육해 공군 군에 관계없이 제가 어느 정도 그 좀 알려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총대를 매야 되겠다.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을 이래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인맥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메이지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군에 이래 근무해 갖고는 타군을 이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무사락한데 근무해서 그 당시 육해 공군 예비역 장성들을 비교적 많이 아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진지를 지켜야 된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유종규 이종구 이종구 장관. 그 당시 이제 군의 원로로서는 이종구 장관님, 이상훈 장관님, 막 이런 참모총장도 하셨고. 그렇지요. 막 그런 분들을 그럼 이상훈 장관님하고 누가 선배입니까? 이상훈 장관님 선배죠. 선배죠. 선배. 그럼 이상훈 장군님은 11기란 말이에요. 11기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동기고요. 동기고요. 이종구 장관님은 14기. 14기. 3년 후배시고. 저는 이제 이상훈 장관님은 제가 또 이렇게 국가 원로회에서 모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고 저한테 참 잘해 주셨어요. 수시로 전화하다 김 박사 뭐 건강에 대한 문의도 하고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참 그런데 그래서 또 이상훈 장관님, 이종규 장관님 그리고 또 이제 권영애 장관님도 이게 주변에 좀 협조를 해주어서 결국 이제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선당,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 모임이 처음에는 3파 역할을 그런 이름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단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이게 대한민국 군대를 망가지게 하는 거니까 저걸 폐기시키는 국민대 토론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하신 분이라든가 참모총장님을 하시는 분들 조남을 전부 제가 받아가지고 크게 강구를 내면서 이거 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한 실무자들을 정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지 다 나오느라
예. 우리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지면은 이거 폐기시키라.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시도를 하고 공식적으로 다 초청을 하고 의자까지 마련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리하면은 그만 깔아뭉개고 답을 안 합니다.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묵묵부답이잖아요. 예. 깔아뭉개고 그만 연기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본래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민의가 반영되고 하는 정치 체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게 아무도 나오지도 안 하고 그 이제 우리끼리 이제 제가 광고를 갖다 크게 조선일보 냈지요. 예.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 그게 이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는 모윤숙 씨, 그 기재를 따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 그는 거는 이 국군이 죽어서 말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뭐 방담이라 하고 있다가 죽어갖고는 국군은 죽어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역사에 남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뭐 그래도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역사가 말하는 거지. 사는 동안 행동한다. 나라가 잘못될 때는 군이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광고를 내고 났더니 뭐 요새 장군들 어디 갔느냐 뭐 험한 소리 나오던 게 드디어 장군들이 일어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새카맣게 달라들더라고. 그래서 그 광고 나가고 나니까 막 제가 막 온데 불려 다니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게 뭐냐 뭐 이제 이래가지고 참 미담도 많습니다. 그 당시 그거 할 때.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송 장군님은 대수장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국 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강연에 이게 뭐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그동안 애국 활동하는 구호 중에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니까 첫 번째는 공산화는 안 된다. 맞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은 남녀노소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정말 담백하면서도 너무너무 쉽고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애국은 행동이다.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애국도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이건 뭐 설명도 필요 없고 바로 가슴, 바로 뇌에 딱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3단 논법으로 해도요. 공산화는 안 된다는 어떤 적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가 일상적인 감각 기억은 2, 3초예요.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은 작업이 돼야 되는데 작업 기억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력을 끌어야 돼요. 약간의 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감각이 싹 몰린다고요. 그러면 공산화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공산화는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애국은 행동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푸트, 아웃푸트는 다 행동, 운동이고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애국은 행동이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뇌리에 콱 이게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재밌더라고요. 더 기억나는 뭐냐? 찔긴 놈이 이긴다. 한번 진돗개의 특징이 한번 물면 안 우는다는 거 아닙니까? 진돗개 특징이 찔긴 놈 특징이죠. 그래서 찔긴 놈이 이긴다. 우리 우파들은 하다가 안 되면 쑥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데 글 쓴 거 하나가 있어요. 우파들은 하다가 안 되면은 연구 없다 그러고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빗대서 했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연구 없다 파야만 안 되고 반대로 진돗개 정신으로 한번 물면 찔긴 놈이 이긴다. 대한민국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뭐 너무너무 감동해서 제가 모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제가 그거는 참 만들어낸 구호인데요. 그 후에 이제 대수장 만들고 나서 제가 4기, 5기 지금 연임해서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당 상임 대표입니다. 공동 대표가 한 10여 명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든 사람이 좀 더 이거 상임 대표 하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4기, 5기 이 순간에도 그 상임 대표를 하고 있는데 상임 대표를 대수장 이걸 맡으면서 대수장 하나 갖고는 이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조그만한 우리 그 원장님도 뭐 그런데 많은 활동 국가원로회의님 이런데 노력을 하시지만 그 모두 다 스몰 그룹으로 이래 놔두니까 예산도 그렇고 참 투쟁력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기를 맞자마자 소위 그랜드 빅 텐트, 빅 텐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MT 훈련을 2박 3일 각 단체 대표들을 데리고 가고 해가지고 85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자유와 연대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삼각지를 지키는 지금 그 주력 부대인데 체제 전복세가 끝없이 촛불 행진을 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게 이게 그냥 태극기만 들고 광화문에서 흔들고 이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길목 용산 체제인데 용산 체제를 오는 그 길목을 전략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하고 자유와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한 100회 거의 98회 100회 지금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 참 나오는 분들은 이래 보면 감격스럽고 참 존경할 분들이 많아요. 막 각군 구국 동지회라든가 고교연합이라든가 막 그 각 단체들이 85개인데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지르는 함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궁의하고 만든 것이 이제 공산화는 안 된다. 애국은 행동이다. 거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애국에는 정년이 없다. 보통 뭐라 하면 나는 뭐 이제 늙었으니까 뭐 이좀 하고 아닙니다.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애국을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늙었다고 핑계 대서 빠지지 말고 애국에는 정년이 없다. 지금 이 지팽이 짚고 나오는 삼각지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네임밸류도 있고 평생 살아온 섬 지팽이 죽고 그런데 나오는 분 같으면 그 애국심이 대단하고 행동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참 예를 들면 이 단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예산이 늘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공산화는 안 된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에는 정년이 없다. 찔긴 놈이 이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이러면 집니다.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그래 하는데 어쩐 적에도 보수 단체 장들 우리가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그 지도자 하나가 나오더니 이 구호를 그대로 부르짖더라고. 그렇게 전부 합창해서 공산화는 안 된다. 애국은 행동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 보면은요. 제가 한마디 더 붙여는 애국하면 치매가 예방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5년 해방둥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뭐 듣는 인사가 왜 안 늙습니까 선배님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보다 젊어 보이니. 뭐 그렇지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 하느님이 좀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 인간 생지옥으로 가는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 저기 하느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인간 생명을 가리즈 굿 하느님은 선이다 이래요. 하느님은 그 선의 역사를 택할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도울 거냐? 안 그러면은 저쪽에서 인간 생지역으로 가는 저 사람들을 하느님이 도울 거냐? 저는 제일 큰 빽이 지금 뭐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도 그럴 거예요. 자비고 천주교도 뭐 천주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악을 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막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경험을 해요. 왜 안 늙나 소리를 많이 듣는데 대한민국 편에 서서 열심히 행동하고 애국하면은 뭐 건강은 별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출발은 남쪽은 이승만,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공산당 김일성. 근데 이제 김일성 마지막 글자하고만 제가 달라요. 김일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형님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 김일선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 이름 때문에 많이 얻어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때려잡자 김일성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데 남한은
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이념 자유민주주의가 남한 이승만은 선이고 북한 공산당은 악입니다. 네. 그래서 선이 반드시 뭉쳐서 끈질기게 싸워서 악을 이겨야 네.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를 살릴 수 있는 횃불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는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기 전에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우리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예, 있어요. 하십시오. 뭐냐 하면은 나라는 예. 역사를 이 창출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래요. 예. 그 이제 때, 땅, 사람이다. 3요소가 역사의 3요소는 때, 예. 그렇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예. 이 때, 예, 시간. 그다음에 땅, 예, 우리가 예. 대한민국이라고 영토, 하면 이런 땅, 그다음에 이건 둘 다 고정 변수인데 예. 무엇에 의해서 역사가 막 바뀌느냐 하면 사람에 의해서 예, 바뀌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국민들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 날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건국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어째 보면 천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수많은 지금 동남아에서는 뭐 이제 코리아 하면은 그걸 낙원처럼 생각하고 지고는 예. 이 대한민국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 때문에 있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가만히 앉아갖고 자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통령들이 이 통치를 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그런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뭐 북쪽도 좋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좋고 이러다가 역사가 막 지금 뒤숭숭한데 이거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각자 살아온 경험이 틀릴 거고 또 살아오신 영역이 틀릴 건데 꼭 부탁하는 자기 진지를 자기가 확실히 지키면서 필요할 때는 막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예. 이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참 얼마나 북한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이제는 정말 간접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3만 5천 명 탈북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예. 시간 내 갖고 그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한 달만 노력하면 내가 어떤 국민으로 살아야 될 건지 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실체가 어떻는지 우리가 얼마나 낙원 속에 사는지 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만나서 막 식사도 하고 만날 뭐 동창생 이런 사람 만나갖고 시간 보내지 말고 북한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다운 삶인지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토인비가 얘기를 했던가요? 역사는 창의적 소수자가 만든다라는 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송장호님 뵙고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샛별같이 새벽을 밝히는 것은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장호님께서 나라는 위대한 역사 창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 가슴에 새겨지네요. 그건 땅이 있어야 되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장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지 지금 이제 광화문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삼각지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용산 쪽에 있어요. 용산 삼각지인데 저도 가끔 삼각지에 가보면은 민노총이 그냥 도로를 다 점령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데는 속이 그냥 뭐 흔히 하는 말 천불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걸 느낀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유와 연대를 해가지고 참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박수를 드리치는데 그나라
박수 손에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박수를 보내도 부족한 그런 심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